그따위 계집이 감히 군단장을 맡아? 거센 바람이 부는 철원 문해리 사격장, 제6보병 사단장 최동욱 소장의 입에선 천박한 욕설이 쏟아졌다. 그는 거칠게 지휘봉을 휘두르며 군화에 묻은 진흙을 털어냈고 옆에 서 있던 작전 참모 이상훈 대령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야, 이상훈. 5군 단장 강지원. 그 여자가 오늘 이쪽으로 올 가능성은 없는 거지? 확실하게 확인한 거 맞나? 옛, 사단장님. 금일 군단장님 일정은 예하 포병여단 방문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곳까지 오실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제야 최동욱은 안심한 듯 코웃음을 쳤다. 육사 출신들 사이에서도 지독하기로 정평이 난 신임 군단장 강지원. 여군 최초로 야전 군단장이 된 그녀는 독종 중의 상독종이라 불렸다. 육사가 아닌 제3사관학교 출신의 그 험하다는 707특수 임무단에서 군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최동욱처럼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엘리트 장성들에게 그녀는 눈엣가시이자 생태계 교란종이나 다름없었다. 특전사에서 굴렀다고 현장 좀 안다는 건가 본데 그래봤자지. 여기는 기계와 부대가 주축인 보병의 전장이야. 그 여자가 전차 기동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어? 최동욱은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훈련장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훈련은 단순한 전술 훈련이 아니었다. 육군본부 평가단을 의식해 자신이 직접 연출한 일종의 화려한 도하 작전쇼였다. 전차대 대장, 뭐 하는 거야? 속도가 너무 캡뜨잖아.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격하란 말이다. 무전기를 쥔 대대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사단장님, 어젯밤 폭우로 집안이 뻘밭 수준입니다. 여기서 가속하면 궤도가 미끄러지거나 전복될 위험이.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야, 전쟁 나면 땅 마를 때까지 적군한테 휴전 요청할 거냐? 당장 속력 올려. 내 눈앞에서 흑폭풍 안 일으키면 내 군복 벗겨버릴 줄 알아. 최동욱의 고성이 굉음이 가득한 훈련장을 찢어밟힐 듯 울려 퍼졌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진급 심사뿐이었다. 전차들이 물살을 가르고 보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웅장한 광경. 그것만이 별 하나를 더 달게 해줄 티켓이었다. 청성, 공격 개시. 최동욱의 닭달에 못 이겨 K1A1 전차 조종수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육중한 강철 괴물이 엔진음을 토해내며 진창 속으로 내달렸다. 그러나 우려는 곧 참사가 되었다. 무리하게 가속한 선두 전차가 진흙 구덩이에 궤도가 걸리며 크게 휘청거렸다. 쾅! 전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제방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장갑차들이 급정거하며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병사 한 명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전차 궤도 바로 옆에 쓰러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멈춰, 전차 정지. 통제관이 깃발을 흔들었지만 최동욱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진흙탕에 뒹구는 병사와 전차장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이 머저리 같은 새끼들이 내 훈련을 다 망쳐놔? 그래 놓고 지금 누워서 꾀병 부리는 거냐? 최동욱은 고통스러워하는 병사를 살피기는커녕 지휘봉으로 병사의 헬멧을 툭툭 건드렸다. 일어나, 엄살 부리지 말고 당장 대형 다시 갖춰. 너희들 때문에 완벽했던 내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사단장님, 발목이. 발목? 전시에는 다리 하나가 잘려나가도 기어서 적을 죽이는 게 군인이야. 어디서 나약해 빠진 소리를 짓거려. 최동욱이 지휘봉을 높이 치켜들며 병사를 구타하려던 찰나였다. 칠흑 같은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소음을 뚫고 미끄러지듯 훈련장 안으로 들어왔다. 번호판도 성판도 가려진 위장 차량이었다. 하지만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현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얼어붙었다. 흙탕물 튀는 난장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림질한 듯 칼날 같은 전투복 차림의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베레모에 박힌 세 개의 별이 서늘한 빛을 뿜고 있었다. 제5군단장 강지원 중장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요란하지 않았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진창을 밟으며 다가왔다. 707 시절 몸에 밴 은밀하고 치명적인 기척은 장군이 된 지금도 여전했다. 최동욱은 지휘봉을 든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입을 떡 벌렸다. 군단장님? 주변 병사들이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격려했다. 청성. 우렁찬 구호 속에서도 강지원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최동욱을 스쳐 지나가 진흙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병사의 퉁퉁 부은 발목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동욱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그래서 더 섬뜩했다. 최동욱은 본능적으로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방금 내뱉은 계집이나 암캐 같은 단어가 혹시라도 그녀의 귀에 들어갔을까 봐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이고, 군단장님. 연락도 없이 이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는 지금 실전과 다름없는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직 군기가 빠져서 실수를. 최동욱이 상황을 무마하려 입을 열었지만 훈련장의 소음을 뚫고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입 다물게 최 소장. 강지원은 최동욱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신음하는 병사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진흙탕물이 그녀의 정갈한 전투복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병사의 부어오른 발목을 살폈다. 익숙한 솜씨로 환부를 촉진한 그녀가 곧바로 의무병을 호출했다. 인대 파열 의심이다. 당장 후송 조치해. 청성, 알겠습니다. 의무병들이 서둘러 병사를 싣고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강지원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최동욱을 마주보았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동욱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경멸하고 있었다. 운 좋게 별단 여자가 현장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의 눈빛에 스친 오만을 읽은 듯 강지원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군단장님, 훈련 중에 흔히 있는 경미한 사고일 뿐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 보면 사소한 사고? 강지원이 낮게 되물으며 턱짓으로 진창에 처박힌 전차를 가리켰다. 박 소장 눈에는 적의 훈련 상황으로 보이나? 기동의 기본은 지형 파악이야. 어제 폭우로 이 일대 점토질 흙이 포처럼 변한다는 건 소위들도 아는 기초 상식이다. 그녀는 최동욱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를 올려다보았다. 물리적인 키는 최동욱이 컸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강지원이 그를 완전히 찍어 누르고 있었다. 자네는 전술적 판단을 한 게 아니야. 그저 자네의 얄팍한 진금용 그림을 만들기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지. 자칫하면 전차 승무원들이 수장되고 보병들이 궤도에 깔릴 뻔했다. 그건 실전적인 상황을 연출하려다 보니. 최동욱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만 강지원은 가차 없었다. 실전. 자네가 말하는 실전이 뭔가? 아군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무모하게 돌격시키는 게 실전인가? 그건 지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 강지원은 주머니에서 젖은 작전 지도를 꺼내 최동욱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당초 보고된 도하 지점은 A 구역이었어. 그런데 왜 위험천만한 B 구역에서 기동했지? 최동욱의 동공이 흔들렸다. A 구역은 안전하지만 평범한 지형이라 사진발이 잘 받지 않았고 B 구역은 제방이 높아 역동적인 사진을 찍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 변경 허가도 없이. 강지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네가 의전과 보도 사진에 눈이 멀어 규정을 어긴 거겠지. 육군 규정 위반의 작전 계획 임의 변경에 의한 직권 남용이다.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도 자신이 무시하던 특전사 출신 여군에게 질책을 당하자 최동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참다 못한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군단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저는 엄연히 사단을 지휘하는 사단장입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이렇게 모욕하셔도 되는 겁니까? 주변 참모들이 숨을 죽였다.
감히 중장에게 대드는 소장의 태도는 명백한 하극상이었다. 하지만 최동욱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 전직 대장인 아버지와 군내 사조직인 한수회의 비호가 있으니 강지원 따위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강지원은 마치 우리 안에 갇힌 짐승을 보듯 싸늘한 눈빛으로 최동욱을 쏘아보았다. 판단. 자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도박을 했어. 부하들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말이야. 그녀는 최동욱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마치 사형수의 목에 밧줄을 거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졌다. 최 소장, 자네 부대 경례 구호가 뭐지? 뜬금없는 질문에 최동욱이 멈칫했다. 청성입니다. 그래, 푸른 별. 그런데 자네의 별은 푸르기는커녕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군. 강지원은 뒤로 물러서며 훈련장에 있는 모든 장병이 들을 수 있도록 호통쳤다. 오늘부로 제육보병 사단의 모든 훈련은 중지한다. 그리고 최동욱 소장, 자네는 현 시간부로 지휘권 박탈이다. 군단 감찰부가 곧 들이닥칠 테니 변명거리는 그때 가서 늘어놓도록. 뭐라고요? 지휘권 박탈?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상관 모독의 명령 불복종 혐의까지 추가하고 싶은가? 강지원의 눈에서 형형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장교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숱한 사선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살기였다. 승진. 강지원은 짧고 굵게 자신의 부대 구호를 외치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지휘 차량으로 향했다. 멍하니 서 있던 사단 참모들과 병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승진. 흙탕물이 튀는 훈련장에 최동욱만이 홀로 남겨졌다. 수치심과 분노로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두고 보자,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강지원이 건드린 뇌관은 단순한 훈련 위반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이라는 거대 조직 내부에 기생하며 수십 년간 살을 불려온 카르텔 그 자체였다. 검은 세단에 몸을 실은 강지원은 차가운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며 나지기, 그러나 단호하게 읊조렸다. 시작해. 썩어 문드러진 살점 하나까지 남김없이 도려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바야흐로 그녀의 진짜 전쟁이 막을 올린 것이다. 같은 시각 제육보병사단 사단장실에는 폭풍전야의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철원 평야와 달리 집무실 안은 최동욱 소장이 뿜어내는 살기로 가득 찼다. 그는 책상 위 명패를 집어던질 듯 노려보다가 끝내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걷어찼다. 미친년,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 나를, 이 최동욱이를 건드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집기들이 바닥을 뒹굴었다. 사단장실 구석 어둠 속에 서 있던 작전 참모 이상우는 공포에 질려 마른 침만 삼켰다. 최동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금연구역인 사단장실은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다. 야, 이 중령. 군단 감찰부 개새끼들 어디쯤이야? 이상훈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태블릿을 확인하며 더듬거렸다. 포천 사령부를 막 통과했다고 합니다. 40분, 아니 30분 내로 위병소에 들이닥칠 것 같습니다. 40분이라. 최동욱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충분해. 아직 이곳의 왕은 나야. 위병소에 당장 진돗개에 준하는 경계태세를 발령해. 군단 놈들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막아. 알겠어? 사단장님, 그건 명백한 항명입니다. 일이 커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상훈의 만류에도 최동욱은 코웃음을 쳤다. 항명? 누가 그래? 훈련 중 사고 수습을 위한 부대 방어 태세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그리고 당장 본청 인사사령관님 연결해. 청주의 형님들이 고작 707 출신 여자 하나 못 밟아줄 것 같아? 최동욱의 눈은 권력욕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한편 5군단 사령부 강지원 중장의 집무실은 전장의 지휘소처럼 차갑고 간결했다. 화려한 장식 대신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만이 그녀가 어떤 지휘관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창밖에 백운산을 응시하던 강지원의 등 뒤로 정보참모 서동아 대령이 다급히 들어왔다. 군단장님, 육사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 소장이 위병소를 폐쇄하고 무장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사실상 감찰부 진입을 무력으로 막겠다는 뜻입니다. 강지원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티끌만한 동요도 없었다. 예상대로군. 제 발저린 도둑이 문을 걸어 잠갔어. 그녀는 책상 위 서류철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다.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야. 놈은 두려운 거야. 감찰반이 들이닥치면 훈련 규정 위반 따위가 아니라 지난 1년간 횡령한 복지기금과 군수물자 비리 장부까지 털릴 테니까. 강지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가 오늘 육사단을 급습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이 모든 사태의 방아쇠가 된 익명의 내부 고발투서가 서늘하게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첫 줄부터가 가관이었다. 육사단 예하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량 식사가 지속적으로 빼돌려지고 있었고 혹한기 병사들을 지켜줄 난방용 유류마저 횡령되어 창고가 텅 비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군인이 아니라 제 배만 불리는 시정잡배나 다름없어. 부하들의 고혈을 짜내서 제 어깨에 별을 닦아? 역겨운 자식. 강지원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최동욱이 그저 무능하고 게으른 지휘관일 거라 짐작했었다. 그러나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그가 군 조직을 갉아먹는 악성 종양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 참모가 다급히 보고했다. 육군 본부 쪽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인사사령부 유력 인사가 우리 군단 인사처로 압력을 넣고 있답니다. 육사단장 징계건을 제고해 달라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청탁이었습니다. 예상대로군. 썩은 뿌리들이 서로 엉켜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 강지원은 들고 있던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던졌다. 쾅 소리와 함께 그녀가 명령했다. 서 대령,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찰부는 일단 철수시키시겠습니까? 아니, 오해는 없다. 전공법으로 뚫는다. 강지원은 집무실 한편 옷걸이로 성큼성큼 걸어가 단독 군장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권위적인 장군의 정복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흙먼지와 화약 냄새가 배어드는데 거리낌 없는 얼룩무늬 전투복이었다. 권총을 허리춤에 결속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매서웠다. 감찰부가 못 들어가면 군단장이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간다. 위험합니다, 군단장님. 최 소장이 지금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헌병대도 모자라 무장병력까지 위병소에 배치했다는 첩보입니다. 서 대령이 안색을 바꾸며 만류했지만 강지원의 결심은 이미 화살처럼 시위를 떠난 뒤였다. 그녀는 베레모를 눌러쓰면서 대령을 쏘아보았다. 서 대령, 우리가 707 특임대 시절 훈련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첫 번째 수칙이 뭐였나? 서 대령은 잠시 옛 기억을 더듬다 단호하게 대답했다. 행동으로 논리를 증명하고 오직 결과로서 과정을 정당화한다. 정답이야.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며 정치질하는 놈들에게 진짜 군인의 방식이 뭔지 뼈저리게 가르쳐줘야지. 헌병특임대 전원 완전군장으로 집합시켜 10분 뒤 출발한다. 강지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추가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통신대대장에게 보안회선을 열라고 해. 지금부터 육사단 지휘 통제실과 육군 본부 사이의 모든 유선망을 감청한다. 최동욱이 누구에게 꼬리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비는지 낱낱이 기록해서 증거로 남겨. 알겠습니다, 승진. 서 대령이 우렁차게 경례를 붙이고 튀어나갔다. 텅 빈 집무실. 강지원은 거울 앞에 섰다.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순 없었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빛만은 20대 시절 대테러 작전 투입 직전의 서늘한 살기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 최동욱, 내 놈이 쌓아 올린 그 거만한 성벽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쉬운지. 내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잠시 후 5군단 사령부 연병장의 비상 사이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검은색 대테러복으로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레토나와 장갑차에 신속히 탑승했다.
그 선두에는 강지원이 탑승한 지휘 차량이 엔진 굉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차량 행렬은 포천의 국도를 가르며 북쪽을 향해 질주했다. 이동면을 지나 철원군 경계에 들어서자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차량 행렬이 일으킨 거센 풍압에 비명처럼 흔들렸다. 30분 뒤 육사단 사령부 위병소가 시야에 들어왔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평소라면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리케이드 뒤로는 완전 무장한 경계병들이 총구를 밖으로 향한 채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심지어 위병소 지붕 위에는 K3 기관총 사수가 거치된 총기 뒤에 엎드려 있었다. 이건 아군을 맞는 예우가 아니라 적군을 섬멸하려는 태세였다. 강지원의 지휘 차량이 위병소 신림 앞까지 돌진하듯 다가가 멈췄다. 뒤이어 헌병 특임대 차량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전개하며 포위망을 형성했다. 위병소 안에서 위병조장이 확성기를 들고 뛰어나왔다. 긴장으로 인해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정지하십시오. 현재 부대 정비 및 보안 점검 중으로 외부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즉시 돌아가 주십시오. 강지원은 운전병에게 시동을 유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낸 뒤 차문을 박차고 내렸다. 그녀의 하차와 동시에 특임 대원들도 일제히 뛰어내려 사주 경계 자세를 취했다. 총구는 지면을 향했으나 손가락은 방아쇠 울에 걸려 있었다. 육사단 경계병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직속상관 군단장이었다. 사단장의 광기 어린 명령과 군단장의 절대적 권위 사이에서 병사들의 멘탈은 붕괴 직전이었다. 강지원은 확성기도 없이 맨몸으로 성큼성큼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위병조장, 지금 그 총구 누구를 향해 겨누고 있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성기의 기계음보다 더 명확하고 위압적으로 병사들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구 군단장님, 사단장님의 엄명입니다. 누구도 절대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장 지휘권을 박탈당한 범죄자가 내린 지시는 명령이 아니라 반란이다. 강지원은 어느새 바리케이드 바로 앞까지 다다랐다. 총을 든 병사와의 거리는 불과임. 병사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비켜라. 셋을 세겠다. 그 안에 이 거추장스러운 잡동사니들을 치우지 않으면 적전항명으로 간주하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겠다. 하나. 강지원의 오른손이 허리춤에 찬 권총집 덮개를 툭 풀어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간결함이 오히려 병사들에게는 숨막히는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는 결코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꼈다. 둘. 위병소 상황실 모니터로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을 지켜보던 최동욱은 입술을 질끈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저 미친 여자가 진짜 쏠 생각인가? 야, 막아. 절대 열어주지 마. 무슨 수를 써서든 막으란 말이야. 최동욱이 무전기에 대고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공포는 모니터 너머에서 들려오는 최동욱의 비명 섞인 고함 소리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강지원의 서늘한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친 위병조장은 사시나무 떨듯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셋. 그 짧은 한마디가 방아쇠라도 된 듯 강지원의 손이 권총 손잡이를 잡는 순간 위병조장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열어? 당장 문 열어. 야, 이 미친놈들아. 빨리 바리케이드 안 치우고 뭐해? 조장님, 하지만 사단장님 명령이. 이 새끼야. 눈앞에 계신 분은 군단장님이시잖아. 우린 명령대로 안 하면 다 죽어. 빨리 치워. 위병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사들이 허둥지둥 바리케이드를 걷어차내고 육중한 철문을 열어젖혔다. 강지원은 권총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는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위병조장의 어깨를 툭 쳤다. 현명한 판단이었다. 병사들에겐 죄가 없지. 강지원은 다시 지휘 차량에 올랐다. 사단 본청을 지나쳐 보급 수송대대로 직행한다. 열린 철문 사이로 5군단 차량 행렬이 거침없이 들이닥쳤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육사단이라는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진입하는 예리한 메스와도 같았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 최동욱은 모니터 속 상황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손에 들려있던 무전기가 바닥을 굴렀다. 또 뚫렸습니다, 사단장님.
이상훈이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다. 최동욱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이판사판이었다. 증거라도 없애야 살 길이 열린다. 태워. 전부 다 태워버려. 예, 내 귀가 먹었어? 뒷돈 장부, 사명 계좌 내역, 가짜 훈련 일지까지 싹 다 소각하라고. 하드디스크는 망치로 부숴버려. 당장. 최동욱은 악귀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5군단 정보처 사이버 대응팀이 이미 간밤에 6사단 인트라넷을 해킹해 모든 비리 자료를 백업해 두었다는 사실을 강지원의 차량 안 암호화된 무전이 울렸다. 군단장님, 정보 참모입니다. 예상대로 사단장실에서 대규모 문서 파기 및 디가우징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강지원은 입가에 차가운 비소를 띄었다. 놀랍지도 않군.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고 숨으려는 동안 우리는 놈들의 식량 창고를 털러간다. 보급 대대장 즉각 구속해 최동욱이 삥땅 친 군수품이 어디로 새나갔는지 그 뚱뚱한 너구리는 알고 있을 테니까. 차창 밖으로 6사단 본청 건물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강지원의 매서운 시선은 잠시 건물 최상층 사단장실 창문에 꽂혔다. 최동욱 지금 벌벌 떨고 있겠지.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다. 내가 입고 있는 그 별 2개가 얼마나 추악한 오물 덩어리인지 전군에 생중계해 줄 테니. 6사단 깊숙한 곳, 보급 수송대대 연병장의 5군단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곳은 사단의 동맥이자 비리의 온상이었다. 전차 기동유부터 장병들의 부식까지 모든 것이 이곳을 거쳐갔고 그 과정에서 콩고물을 챙기기 가장 좋은 음지였다. 강지원 중장이 차에서 내리자 미리 연락조차 받지 못해 당황한 대대장 마석도 중령이 뛰어나왔다. 목이 늘어난 러닝셔츠 위에 급하게 전투복 상의만 걸친 꼴이 가관이었다. 출렁이는 뱃살과 번들거리는 개기름은 그가 군인인지 배부른 돼지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했다. 충성. 아니 청성. 군단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방문 통보도 없이. 마석도는 비오듯 흐르는 땀을 닦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눈동자는 쉴 새 없이 굴러가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다. 강지원은 그의 경례를 무시한 채 곧장 유류 저장고를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마중령, 당장 이번 달 유류 불출 대장과 재고 현황판 가져와. 서리빨 같은 명령에 마석도가 기겁하며 앞을 막아섰다. 군단장님, 안 됩니다. 지금 유류고 내부 바닥 공사 중이라 유증기가 가득 차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장부는 보안 규정상 시설 보수 보고는 받은 적 없는데 비켜. 강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고 들어갔다. 헌병 특임대원들이 마석도의 양팔을 결박하듯 에워쌌다. 보안 담당관? 필요 없다. 이 문은 내가 직접 딴다. 강지원의 눈짓 한 번에 헌병들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어버렸다. 끼익. 녹슨 쇠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역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강지원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거대한 유류탱크 구석에 은밀하게 쌓여있는 드럼통 무더기 앞으로 다가갔다. 겉면에는 폐유 재활용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아이고, 군단장님. 그건 진짜 폐유입니다. 정비대에서 나온 찌꺼기라니까요. 내일 업자가 수거해 가기로. 제발 거기까지는. 마석도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강지원은 들은 채도 않고 하얀 면장갑을 낀 손으로 드럼통 뚜껑을 쓱 훑었다. 기름때는커녕 먼지 하나 없이 매끄러웠다. 폐유통 관리를 아주 예술로 하는군. 방금 공장에서 나온 새 제품처럼 말이야. 강지원은 옆에 있던 헌병의 허리춤에서 묵직한 렌치를 낚아챘다. 군단장님, 규정상. 안 됩니다. 쾅. 굉음과 함께 강지원이 렌치로 드럼통 뚜껑을 내리찍었다.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에 마석도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지원은 찌그러진 뚜껑을 거칠게 돌려 열었다. 손전등 불빛이 드럼통 안을 비췄다. 그곳에 찰랑거리고 있는 액체는 검은 폐유가 아니었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최고급 항공유였다. 손전등 불빛 아래 맑고 붉은 빛을 띠는 액체가 요동쳤다. 그것은 폐유 따위가 아니었다. 전차와 장갑차의 심장을 뛰게 할 최고급 군용 경유였다. 강지원은 기름이 묻은 장갑을 벗어던지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자네 부대 전차들은 식성이 아주 특이하군. 폐유를 처먹고도 기동이 가능한가 보지?
아니면 자네가 연금술사라서 폐유를 경유로 바꾸는 기적이라도 행한 건가? 그녀가 들고 있던 묵직한 몽키 스패너가 허공을 갈라 양중령의 군화 앞 코앞에 꽂혔다. 쾅! 쇳소리가 유류고의 서늘한 공기를 찢었다. 군용 면세유를 폐유로 둔갑시켜 팔아먹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강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무거웠다. 그 더러운 돈, 다 어디로 흘러갔나? 최동욱의 뒷주머니인가? 아니면 자네의 탐욕스러운 백구레인가? 양중령의 얼굴은 이미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군단장님, 억울합니다. 아니, 저는 시키는 대로. 사단장님이 진급을 미끼로 눈만 딱 감고 있으라고. 비굴한 변명이 이어졌지만 강지원은 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장부는 제 집무실 책상 밑 비밀금고에. 강지원이 턱짓하자 헌병대장이 즉각 움직였다. 체포해. 죄명은 군용물 절도 및 업무상 횡령, 그리고 이적 행위다. 군단장님, 제발, 갓 돌진인 딸아이가 있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울부짖는 양중령의 목소리는 헌병들에 의해 제압당하며 단말마처럼 끊겼다. 유류고 밖의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강지원의 눈동자는 그보다 더 시렸다. 병사들은 기름이 없어 찬물로 씻고 냉골에서 잠을 청하는데 지휘관이란 자들은 그 기름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다.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었다. 아군의 등 뒤에 칼을 꽂는 반역이었다. 그때 정보참모서 대령이 상기된 얼굴로 달려왔다. 찾았습니다, 단장님. 양중령이 불었던 그 비밀 장부입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년 동안 빼돌린 유류 대금의 부식비까지 좋기 10억은 넘습니다. 서 대령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핵심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엔 최동욱 소장의 차명 계좌로 매달 꽂힌 거액의 송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박제되어 있었다. 확실하군. 최동욱, 내 놈의 명줄도 여기까지다. 강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가 유유히 선회하고 있었다. 가자, 본청으로. 사냥을 끝내야지. 그녀의 명령에 지휘 차량과 헌병대 차량들이 엔진음과 함께 튀어나갔다. 차량 행렬은 거칠 것 없이 사단 본청 정문까지 밀고 들어갔다. 살기등등한 헌병들의 기세에 위병들은 감히 제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길을 열었다. 강지원이 본청 로비에 들어서자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그녀의 군화 소리는 사형 선고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군단장님. 사단장님은 지금 중요 통화 중이십니다.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앞을 막았지만 서대령이 거구의 몸으로 그를 벽으로 밀쳐버렸다. 강지원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사단장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최동욱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선배님, 모함입니다. 그 미친 여자가 저를 음해하려고 조작된 증거를. 강지원은 장부를 둥글게 말아 쥐었다. 노크 따위는 사치였다. 쾅! 그녀의 군화발에 육중한 참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젖혀졌다. 경첩이 뜯겨나가며 문이 벽에 처박혔다. 수화기를 붙들고 있던 최동욱이 소스라치게 놀라 제자리에서 튀어올랐다. 전화 끊어. 강지원의 서늘한 일갈이 방안을 채웠다. 무장 헌병들이 그녀의 뒤를 따라 부채꼴로 전개했다. 최동욱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어디긴 군인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의 소굴이지. 강지원은 양중령의 장부를 최동욱의 면전에 던졌다. 툭 하고 떨어진 장부가 최동욱의 명패를 쓰러뜨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네가 그토록 찾던 증거다. 양중령이 아주 꼼꼼하기도 하지 자네 목까지 이론 단위로 적어놨더군. 최동욱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장부에 못 박혔다.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최 소장 대답해 라는 고위 장성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다. 끝났다. 최동욱. 강지원의 건조한 목소리가 최후의 통첩처럼 울렸다. 최동욱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들더니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패대기 쳤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핏발선 눈으로 악을 썼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이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근본도 없는 삼사관 출신 주제에 감히 성골인 육사 출신을 건드려?
최동욱은 최후의 보루인 학연과 혈연을 방패 삼아 지저댔다. 평생 그를 지탱해온 오만함이자 그를 썩게 만든 원죄였다. 강지원은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근본? 그래, 자네가 말하는 그 고귀한 근본이 고작 병사들 밥값 훔치고 기름 팔아먹는 도둑질인가? 자네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해도 정도가 있지. 강지원은 천천히 마치 숨통을 조이는 뱀처럼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최동욱은 뒷걸음질 쳤다. 내가 707에 있을 때 자네 같은 쓰레기들을 질리도록 봐왔어. 테러범보다 더 구역질 나는 게 뭔지 알아? 적은 내부에 있다. 아군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제 배만 불리는 기생충 같은 놈들 말이야. 강지원의 차가운 일갈에 최동욱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는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군대는 정치야. 라인이고 인맥이라고. 너처럼 무식하게 군화 미창이나 닳도록 뛰어다니는 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세계가 있어. 최동욱은 씩씩거리며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검은색 KO 권총이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헌병들이 반사적으로 총구를 겨누려 했지만 강지원은 가볍게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최동욱의 미간을 향해 있었다. 쏘고 싶나? 어디 한번 당겨봐. 강지원은 천천히 걸어가 자신의 이마를 검지로 톡톡 두드렸다. 하지만 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자네는 단순한 비리 군인에서 상관 살해범이 되는 거야. 즉결 처형 감이지. 자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목숨줄. 여기서 끊고 싶다면 당겨. 최동욱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식은땀이 권총 손잡이를 적셨다. 그는 비겁한 인간이었다.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할 도박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다. 찰나의 정적 속에서 최동욱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탕! 총소리가 아니었다. 최동욱이 힘이 풀린 손에서 권총을 놓치는 소리였다. 육중한 쇳덩이가 책상 위에 떨어지며 둔탁한 파열음을 냈다. 그것은 그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다. 한심하기 짝이 없군. 방아쇠 당길 깡도 없으면서 사단장 노릇은 어떻게 했나? 강지원의 싸늘한 눈질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최동욱을 덮쳤다. 이거 놔. 놔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인사사령관님과 형동생 하는 사이야. 전화기 가져와. 당장. 최동욱이 악귀처럼 발악했지만 특임대원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우지끈 소리가 날 정도로 팔이 꺾이고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다. 어깨 위에서 거만하게 빛나던 소장 계급장이 구겨진 옷자락 사이로 초라하게 묻혔다. 그때 복도가 소란스러워졌다. 사단 본부의 참모들과 예하 지휘관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온 것이다. 그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개처럼 끌려가는 사단장의 모습이라니. 최동욱은 부하들을 발견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함을 질렀다. 다들 뭐하고 있어? 저 미친 여자가 군단장을 겁박하고 있다. 당장 체포해. 헌병대장 어디 있어? 하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참모들은 바닥을 내려다보거나 애써 시선을 외면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최동욱이 저질러온 추악한 비리와 폭정을. 다만 그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두려워 침묵했을 뿐이다. 이제 그 거대한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등을 돌리고 있었다. 강지원은 헌병들을 잠시 멈춰 세우고 얼어붙은 장교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똑똑히 봐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무게가 있었다. 이것이 부하를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군대를 자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쓴 자의 최후다. 지휘관의 권위는 어깨 위의 별이 아니라 부하를 위한 헌신과 책임에서 나온다. 그 기본을 망각한 자에게 군복을 입을 자격은 없다. 강지원은 다시 최동욱을 내려다보았다. 경멸조차 아깝다는 눈빛이었다. 최동욱, 자네는 군사법정에 서게 될 거야. 횡령, 직권남용, 그리고 오늘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살인 미수 혐의까지.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죗값을 치르게 해주지. 두고 봐. 강지원,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내년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최동욱이 독사처럼 패패거렸지만 강지원은 콧방귀를 뀌며 손을 휘저었다.
치워. 헌병들이 짐짝을 나르듯 최동욱을 끌고 나갔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한때 사단을 호령하던 장군이 아닌 그저 욕심에 눈먼 늙은 범죄자에 불과했다. 사단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난장판이 된 집기들과 바닥에 흩뿌려진 서류 뭉치들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증명했다. 강지원은 뻐근한 목을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입안을 맴돌았다. 썩은 부위를 도려냈지만 그 상처를 봉합하고 치유하는 것은 남겨진 자들의 몫이었다. 작전 참모. 구석 병풍 뒤에 숨어있던 하중령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튀어나왔다. 예 충성, 육사단 작전 참모 중령아. 관등 성명됐고 자네도 감찰 조사를 피할 순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강지원은 턱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연병장에는 영문도 모른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대기 중인 병사들이 보였다. 즉시 전 예하 부대의 상황 전파해. 모든 훈련은 중지하고 부대 정비에 들어간다. 그리고 오늘 저녁 전 장병에게 특식을 제공해. 메뉴는 삼겹살이다. 술은 안 되지만 음료수는 무제한으로 풀어.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하중령이 우물쭈물하자 강지원은 바닥에 떨어진 최동욱의 고급 만년필을 군화발로 지식이며 말했다. 군단장 판공비 압류해서 쓴다. 그래도 부족하면 내 퇴직금이라도 미리 당겼을 테니까 애들 배 터지게 먹여. 알겠나? 아, 알겠습니다, 승진. 하중령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존경심이 실렸다. 강지원은 전투모를 눌러쓰고 사단장실을 걸어 나왔다. 긴 복도를 따라 걷는 그녀의 등 뒤로 붉은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최동욱이라는 꼬리 하나를 잘랐다고 해서 군 내부에 깊게 뿌리 박힌 부패의 카르텔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곳 철원의 최전방에서만큼은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했다. 청사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강지원은 주머니에서 진동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 30통. 발신자는 육군본부, 국방부,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의도 정치 거물들이었다. 최동욱이 믿던 뒷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원은 피식 비웃음을 흘리며 전원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액정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오늘 밤은 꽤나 시끄럽겠군. 강지원은 지친 몸을 지휘 차량 뒷좌석에 깊숙이 묻었다. 복귀하지.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하니까. 그녀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차량 행렬이 육사단 위병소를 빠져나와 어둠이 깔린 5군단 사령부를 향해 질주했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은 어느새 검푸른 어둠에 먹혀버렸고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는 부패한 권력의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가짜들의 몰락, 그리고 정의의 귀환. 그날 밤 철원의 칼바람은 유독 매서웠고 밤하늘의 별들은 시릴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포천시 이동면 제5군단 사령부의 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백운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온 sak풍이 영내의 플라타너스 가지를 거칠게 흔들어댔지만 본청 3층 군단장 집무실의 불빛은 요새의 등대처럼 굳건했다. 강지원 중장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육사단 장실 금고에서 압수한 붉은 가죽 장부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수십억 대의 유류 횡령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별을 달기 위해 오고 간 뇌물 리스트, 불량 군납 업체들과의 검은 유착관계, 장병들의 복지 예산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 내역까지. 최동욱은 군복 입은 군인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보스나 다름없었다. 똑똑. 그때 무거운 정적을 깨고 정보참모 서동아 대령이 들어왔다. 그의 굳은 표정에서 불청객의 방문을 직감할 수 있었다. 군단장님,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불청객이 도착했습니다. 강지원은 시선을 장부에 고정한 채 차갑게 물었다. 이 시간에 예의도 없이 쳐들어올 인간이라면 뻔하군. 인사운영처장 민병국 준장입니다. 최동욱과는 청주회로 얽힌 육사 선배이자 군내 사조직의 몸통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오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들여보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지. 강지원의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병국 준장이었다. 그는 기본적인 경례조차 생략한 채
성큼성큼 걸어와 강지원의 맞은편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엘리트 특유의 오만함과 불쾌함이 가득 차 있었다. 강지원 장군,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개 군단장이 사단장을 짐승 끌고 가듯 잡아가다니 군의 위신이 아주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민병국은 노골적으로 강지원을 쏘아붙였다. 3사 출신 여군이 자신의 까마득한 후배 기수를 건드린 것에 대한 불쾌감이 역력했다. 강지원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의 서늘한 눈빛이 민병국을 꿰뚫듯 응시했다. 위신? 범죄자를 처단하는 게 위신이 떨어지는 일인가? 민준장, 자네 눈에는 저게 군인으로 보이나 보지?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최 소장은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직속 상관이 체포를 감행해? 이건 명백한 월권이자 하극상입니다. 민병국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다. 기선 제압을 하려는 속셈이었다. 전례가 없다고? 그럼 오늘부터 내가 그 전례가 되면 그만이야. 그리고 절차 타령하는데 군형법 4조 2항. 전시 상황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명백할 때 상급 지휘관은 즉결 처분이 가능하다. 최동욱이 병사들을 사지로 몬 건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전시 상황이었어. 강지원의 흔들림 없는 논리에 민병국은 입을 다물었다. 법규로 들이대니 할 말이 없어진 것이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지휘 책임은 묻는다 칩시다. 하지만 비리 혐의까지 덮어 씌우는 건 선을 넘은 겁니다. 최 소장 아버님이 누군지 아시죠? 예비역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전화 한 통이면 강 장군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유치한 협박이었다. 강지원은 피식 비소비소를 흘렸다. 그래서? 아비가 별 4개면 자식 새끼가 도둑질을 해도 면죄부가 떨어지나? 여기가 조선 왕조야? 세습하게? 강지원은 탁자 위 붉은 장부를 집어 민병국 앞에 툭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민병국의 심장을 강타했다. 민준장, 자네가 한밤중에 헐레벌떡 달려온 이유,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최동욱이가 걱정돼서가 아니잖아. 이 장부 어딘가에 박혀있을 민병국 석자, 그게 세상에 까발려질까봐 겁먹어서 온 거 아닌가? 민병국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다. 정곡을 찔린 자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최동욱은 뇌물로 엮인 거미줄 같은 인맥을 자랑해왔고 민병국은 그 중심에 있었다. 이게 무슨 모함입니까? 저는 그저 아끼는 후배가 억울한 일을. 후배 사랑이 지극하시군. 그럼 지난달에 최동욱한테 받은 500만 원짜리 일본산 혼마, 골프채 세트, 그것도 후배 사랑의 증표인가? 자네 집 거실에 고이 모셔져 있을 텐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민병국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지원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선택해. 지금 당장 꺼져서 내일 아침 헌병대에 자진 출두하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최동욱이랑 손잡고 나란히 유치장 신세를 지든가. 공포에 질린 민병국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더 버티다간 정말로 끝장이 날 것 같았다. 두고 봅시다. 강지원, 이 치욕은 절대 잊지 않겠소. 이런 식의 막무가내 리더십은 자충수가 될 겁니다. 육군 본부가 좌시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한기석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씩씩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마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문대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저자가 본부로 복귀하면 분명 언론 플레이를 시작할 겁니다. 표적 수사니 권력 남용이니 하며 여론을 호도할 게 뻔합니다. 강지원은 차갑게 웃었다. 상관없어. 놈들이 입을 놀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을 엎는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게 놈들의 목줄이야. 군 검찰 따위는 못 믿어. 국방부 조사본부 직할팀으로 바로 쏜다. 6번 라인은 철저히 배제해.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어둠이 내려앉은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대령, 내일 아침 8시 전 참모 소집해. 6사단 정상화와 더불어 5군단 예하 전 부대 강도 높은 감찰 들어간다. 전 부대 말입니까?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 살 깎아먹기라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살부터 도려내는 고통 없이는 썩은 살을 발라낼 명분도 없는 법이야. 제2의 최동욱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옷 벗길 각오로 임해. 다음 날 아침 육사단 연병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단장의 구속으로 지휘 공백이 생긴 부대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듯했다. 병사들은 어젯밤 특식으로 나온 삼겹살에 환호했지만 최동욱에게 줄을 섰던 정치군인들은 살생부의 이름이 오를까 전전긍긍하며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다. 두두두두. 굉음과 함께 5군 단장 헬기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로터가 멈추고 강지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단상에 오른 강지원은 원고 한 장 없이 병사들을 응시했다.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장병 여러분, 군단장 강지원 중장이다. 확성기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어제 최동욱 소장은 보직 해임되었다. 이유는 하나. 지휘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부하를 사리사욕의 도구로 썼기 때문이다. 좌중이 술렁였다. 병사들 앞에서 별들의 치부를 이토록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지휘관은 처음이었다. 오늘부로 보여주기식 의전 훈련은 전면 금지한다. 군화의 광보다 전투화의 진흙이 더 명예로움을 명심해라. 너희의 땀은 연병장이 아닌 전장에 뿌려져야 한다. 이상 승진. 병사들의 함성이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그때 검은 세단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본청 쪽으로 들이닥쳤다. 육군 수사단 정진석 준장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만한 태도로 강지원에게 다가왔다. 중앙수사단장 정진석 준장입니다. 총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최동욱 소장 사건 저희가 맡겠습니다. 지금 당장 신병과 장부를 넘기십시오. 강지원은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인매가 비틀렸다. 거절한다면 항명입니까? 군단 헌병대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제 파악하시고 넘기시죠. 공정한 수사라. 강지원은 홍준장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조소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대방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자네들이 말하는 공정이란 게 결국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붕대로 칭칭 감아 숨기는 행위를 말하는 건가?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군단장님. 홍준장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벌개졌다. 그는 육군 본부의 막강한 권위를 등에 업고 왔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야전 사령관 강지원 앞에서는 그저 풋내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강지원은 한 발짝 다가서며 객기를 박았다. 최동욱은 데려가라. 하지만 장부는 단 한 장도 내줄 수 없다. 규정 위반입니다. 상급 부대의 정당한 증거물 확보를 거부하시겠다니요.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야. 강지원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깔렸다. 5군단의 작전 계획과 연동된 군수 물자가 증발했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아군의 전투력을 고의로 저하시킨 중죄다. 작전 준비 태세 확립은 군단장인 나의 고유 권한이야. 감찰이든 수사단이든 작전 명령보다 우선할 순 없어. 그것은 논리적인 완벽한 방어였다. 작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행정 지원 조직인 수사단은 힘을 잃는다. 홍준장은 분함을 참지 못해 입술을 깨물었다.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억지? 그럼 정식으로 작전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건가? 강지원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허리춤에 권총집을 툭 쳤다. 장부는 지하 벙커 특수 금고에 넣고 내가 직접 잠갔다. 가져가고 싶으면 전차 대대라도 끌고 와서 이 위병소를 뚫어보든가. 주변을 포위한 5군단 헌병 특임대의 총구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살기를 뿜었다. 홍준장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이 여자는 빈말을 할 위인이 아니었다.